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5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한화로도 7,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8천만 원. 또 영상 나갈 때도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죠. 그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 공포. 그다음에 마지막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었어요. 네.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돈이 꽤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세 가지 영향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가님 이게 참 웃긴 게 유튜브 한 달 전이 뭐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보면 경기 침체 얘기 하나도 없어. 네. 가끔 가다 뭐 최용식 소장님, 곽수종 박사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이 미국 경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어떤 전문가도 나와서 일주일 뒤에 주식 폭락하고 비트코인 폭락한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갑자기 막 경기 침체 이런 위험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견이 안 됐던 사태인가요, 이게 원래? 일단은 지금 이번 사태가 사실 경기 침체 공포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 그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있는 거,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으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거,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한 지점에 몰려서 동시에 출현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뭐 경기 침체가 100% 확실화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위기, 공포, 의혹 그 정도인 거죠. 의혹 정도. 의혹 정도의 단계인데 그게 이제 다른 거대한 것들이 동시에 오다 보니까 얘가 합쳐지면서 더 거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단독으로 볼 땐 요만한 애였는데 다른 그림자들이 막 이렇게 합쳤어. 그러면 이렇게 싹 봤을 때는 엄청 거대해 보이는 거죠. 그쵸. 그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몰려오면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발생한 2024년 버전 블랙 먼데이가 그런 일종의 패닉 현상이었다고 봐요. 패닉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패닉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실제로 경기 침체 위험이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우리가 제가 여기 맨 처음 나온 게 언제죠? 저희 2, 3월 정도인가요? 그쵸. 뭐 그 정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나와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금리나 5월 정도에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시장의 가장 그 높은 그 예측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연준이 계속 뭐라고 했나요? 미국 경기 괜찮다. 맞아요. 우리는 확실한 데이터를 원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늦추다가 지금 제가 8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금리 인하가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아직 안 됐죠. 이제 9월에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간 후행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나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 미리미리 해야 돼요. 병도 똑같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지. 근데 연준이 하는 거는 뭐냐면 확실한 데이터를 원한다. 이거는 뭐냐면 말기 진단 받으면 그때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4.3%까지 가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만 높았으면은 이거 좀 불안한데로 끝났을 텐데 근데 9월에 금리 인하하겠지 했을 텐데 갑자기 전쟁 공포도 나오고 하필이면 또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캐리가 나오고 지금 뱅크 오브 재팬의 부총재님 발표를 보니까 금리 인상 이제 추가로 안 하겠다.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우리 돈 난리 나더라. 미국 형님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뭔가 이건 정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N이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채권 금리가 대략 한 4% 정도였죠. 그렇죠. 그럼 내가 0% 금리로 돈을 빌려. 4% 금리인 곳에 맡겨.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4% 수익이 그냥 공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100% 다 빌려서 하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4% 공짜 수익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수익이죠, 심지어.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그러면은 N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채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채권만 사는 게 아니고 공짜로 빌리니까 공짜로 빌린
지금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사실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출 금리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짜로 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도 지금 비트코인 몇 개. 금리 인하 국면에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자산 시장이 오르는 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잖아요. 네. 네. 그래서 N을 공짜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빌려서 뭐 엔비디아 사고, 네, 미국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사는 사람들도 있겠고, 채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3배 커요. 아.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당연히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를 올린대. 근데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엔화가 강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니까. 그럼 엔화가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엔화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엔화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엔화 자체가 비싸지니까 내가 엔화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돼요. 되갚아야 돼요. 심지어 달러는 싸지죠.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그렇죠. 그럼 싸진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내가 팔면은 싸진 달러로 비싸진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본 거 다 토해내기.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에 사람들이 빠르게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엔화를 갚으려고 한 거예요. 아. 네. 그 과정에서 이미 8월 초부터 나스닥이 거의 5% 정도 하락했던 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오늘 미사일 쏜다, 내일 미사일 쏜다. 맞아요. 뭐 이스라엘 네. 전쟁 난다.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뉴스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갑자기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이게 다 네. 겹쳐서 나온 거죠. 겹쳐서. 하나만 네. 나왔으면 그냥 뭐 조금 뭐 그날 약대로 좀 그냥 갔을 텐데. 그날 했던 그 정도인데 동시에 겹쳐서 나오고 심지어 그게 주말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 그렇죠. 근데 시장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일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안 움직이잖아. 네. 채권 시장도 안 움직이잖아. 그쵸, 월요일에 그러니까 해야죠. 그게 월요일 날 한꺼번에 다 나온 거야. 3일치가 몰아서. 심지어 그게 몰아서 한꺼번에 응축돼서 나오기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 요번에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일본 뭐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 사건 터지고 전쟁 지정학 공포 터지니까 비트코인도 여지없이 떨어지더라. 네. 이거 그러면은 경기 침체 오면은 네. 만약에 이게 더 나빠진다면 비트코인 뭐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그 경기 침체 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거 역사에 힌트를 얻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음. 비트코인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온 자산이죠. 그렇죠. 정부가 네. 그냥 무제한으로 구제금융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탐욕을 부렸던 은행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네. 당연히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큰 경기 침체였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나온 경기 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팬데믹 하나밖에 없죠. 팬데믹, 그렇죠. 근데 팬데믹은 약간 비경제적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전부터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의혹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딱 꽂은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제대로 된 경기 침체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팬데믹이고. 팬데믹. 그러면은 팬데믹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락다운 시작되고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제일 빠르고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제일 빠르고 강하게. 그때 비트코인이 중간 고점 대비 네. 72% 하락했고요. 70. 그 다음에 코로나 딱 터진 그 시점, 그래서 시장이 네.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시점에 일주일 만에 57% 정도 하락했습니다. 와. 엄청난 폭락을 했었던 네. 거죠. 물론 그때 금도 일주일 만에 15%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S&P도 일주일 만에 25% 빠졌고, 네. 뭐 코스피, 나스닥 이런 것은 한 거의 30% 이 네.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만 뭐 엄청나게 빠진 거지만 다른 것도 생각을 한다면 또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인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딱 터지고 뭔가 위기가 터지고 네.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강하게 하락했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그쵸. 그다음 유동성을 풀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그쵸. 국가가 제로 금리를 하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무제한 양적 하나. 네, 무제한 양적 하나 하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진 이후 바닥 가격에서 1700%가 올랐습니다. 1700%요? 네. 18배죠? 18배. 야. 네. 그럼 72%, 뭐 57% 떨어지고 네. 60% 떨어진다면 1700% 올랐으면은 그렇죠. 떨어지기 전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올랐네요.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10배 가까이. 네.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의 혜택도 가장 많이 받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뭐 한 7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8천만 원 갔던 그 시기입니까 혹시? 그렇죠. 그죠. 네. 야 단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앞 단위가.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런 과거 역사에서 유일한 그 경기 침체가 네. 2020년 3월 네. 이때기 때문에 그때를 뭐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더 초기에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위기가 잠잠해지고 그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장이 이루어지면은 네. 그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게 과거 역사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던 비트코인의 유일한 경기 침체 사례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번에 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를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총 두 가지 특성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산군으로 치면은 상품 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네. 네. 상품자. 주식 같은 거는 증권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누군가 발행을 하는 그런 주식 채권 같은 증권 자산이 아니라 네. 상품 자산이에요.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 발행자가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금이라든지 네. 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원유도 상품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상품 자산이에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상품 자산에 해당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드하고 금과 비교했을 때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 동시에. 위험 자산. 네,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포함이 돼요. 네.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금, 비트코인 이런 상품 자산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고 하면은 통화에 대한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네. 예. 통화 가치가 장기간으로 보면은 영원히 하락하잖아요. 네.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해지가 이 상품 자산의 최고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예요. 네. 그 통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시가총액의 5% 정도가 공업용이라든지 상업용, 그 다음에 뭐 사치품용, 네. 그 다음에 의료품용 이런 용도로서의 가치를 가져요. 나머지 95%가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나요? 아무 짝이다 쓸모없죠. 구매용, 뭐 공업용으로 쓸 수 없죠. 네. 사치품용으로 뭐 비트코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보이나요? 디지털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면 금은 95%가 구매력 저장 수단, 통화에 대한 해치인데 네. 비트코인은 그냥 100% 통화에 대한 해치예요. 음. 그러면 어떤 그 100% 통화에 대한 해치만 그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이 자산의 가치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예요. 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가 없다. 네, 와, 변수가 없이 그냥 오로지 공급과 수요예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공급과 수요를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들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반영되는 자산이 상품 자산이에요. 다른 어떤 자산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그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식은 기업이 어쨌든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영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 돈만큼보다도 못하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금 이런 상품 자산들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란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이유가 네. 시가총액이 무시무시하게 크죠. 그쵸. 16조 달러에서 미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기업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아. 근데 엄청나게 몸집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심리에는 얘는 꿈쩍다는 거인 같은 존재다. 네, 거인 같은 존재예요. 네. 해탈한 존재예요. 뭔 일이 생겨도 한 방 맞아도 네. 끄떡없다. 근데 비트코인은 금의 16분의 1의 크기예요. 미국 기업 한 개 기업보다도 작아요. 메타보다도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심리에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너무 쉽게 흔들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비트코인은 환금성이 현존하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높아요. 네. 왜냐면 1년 365일 24시간 그렇죠. 언제든 팔 수 있어요. 주식은 밤에 쉬고 네. 주말에 쉬는데.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온 거잖아요. 매도 주문이.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일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전날 팔 수 네.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1초 만에 들어가 팔 수 있죠. 한밤중에도 팔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식 팔면은 내가 내일 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뭐 정상 기다려야죠. 2, 3일 기다려야 돼요. 네. 주말 끼면 더 기다려야 돼요. 네. 비트코인은 내가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팔았어. 네. 그리고 바로 내 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또 통장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1분 안에 현금이 된다. 통장으로 꽂히는 거야. 네. 빠르다. 네.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은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도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제일 빠르니까. 네. 금 현물을 내가 어떻게 한밤중에 가서 팔 거냐고. 그렇죠. 못 팔잖아. 맞아. 집 한밤중에 내놓을 거예요? 안 되잖아. 부동산 팔려면 몇 달 네, 걸리죠. 몇 달 걸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1분 안에 통장 안에 현금까지 들어와요. 이런 자산은 없어요. 네. 그냥 그러네요. 통장에 순수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제외하고는 네. 예적금도 이렇게 안 되죠. 예적금보다도 황금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웬만한 현금성 자산보다도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단 딱 터졌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팔기 좋은 애 누구다? 비트코인이다. 네. 이런 높은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라도 금처럼 거대했으면 이렇게 쉽게 변동성이 생기지는 않죠. 네. 그런데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이번 경기 침체 아니면 전쟁 위기 이런 게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매도가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인 것이죠.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거나 전쟁이 위협이 현실화되면 가장 빨리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다. 동시에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예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유동성 확장과 돈 풀기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도 될까요? 그게 실제 지난 경기 침체 때 있었던 역사고요. 역사다. 역사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위기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빠르게 많이 떨어진 게 비트코인이었죠. 메이저 자산 중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되는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다음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경제 위기 선포했어요. 그쪽은. 영국도 금리 내렸겠죠. 유럽도 내렸죠. 그쵸.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 2022년 정도부터 하락세다가요. 되돌아왔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최고치를 향해서 신고가를 뚫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그 돈 풀기도 다시 최고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사이클이 수축 사이클이었다가 이제부터 확장 사이클로 가는 신호가 딱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은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말한 그 자산적 특성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이라고 했죠. 그럼 금이 왜 경기 침체 시 좋나요? 간단하죠. 금은 기업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경기에 간접적인 영향을만 받아요. 이게 간접적인 영향인 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투자도 안 하겠죠. 그쵸. 금도 안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냐? 주식. 그렇죠. 주식은 뭐 기업들 장사 안 되고 네. 망해가는데 뭐 난리 네. 났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 네.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져요. 현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그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최대의 가치인데 그렇죠. 이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늘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그게 뜻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핵심 가치인 주식은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은 달라요. 금은 벌어들인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금의 핵심적 가치는 뭐라 그러죠? 통화에 대한 해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역할이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동성에게는 완전 직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게 더 큰 거네. 그렇죠. 좋은 게 더 큰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금과 비트코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번 팬데믹 때 보면 그때는 뭐 그냥 극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네. 그렇죠. 부동산은 공실 나고 난리 네.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었던 건 네. 엄청나게 푸는 돈을 그냥 스펀지처럼 그렇죠. 흡수하니까. 흡수한 거죠.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이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면 금은 비트코인보다 16배가 크다 그랬죠. 네. 그럼 이렇게 큰 스펀지인 거예요. 네. 그럼 물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 네. 그럼 물 먹었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요만한 스펀지야. 그럼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와도 얘는 물이 완전히 축축하게 다 젖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흠뻑 적셔지겠죠. 네. 유동성에.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훨씬 더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초기에는 가장 크게 하락을 하지만 그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비트코인이다. 이게 지난번 사이클의 역사인데 이번도 지금까지만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았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금리 인하 시작돼요. 미국도 네.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최고가를 갱신했고 이제부터 유동성 사이클이 돌아와요. 네. 유동성이 확장 사이클이 이제부터 펼쳐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똑같았는데 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를 궁금합니다. 작가님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경기 침체면 비트코인 박살나는 것까지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더 오른다며 막 이제 막 더 경기 침체면 나중에 고점이 뭐 10억이 되는 건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위기가 사라지고 네.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이 이제 시작되면은 네. 결국 다시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유동성 확장이 더 강력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네.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유동성을 확장을 하면은 네.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겠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2021년의 분위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좀 있으면 다시 금리 인상할 인상하자. 거다. 맞아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내년 말 정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사이클 최후반부의 상승세를 또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은 근데 지금 뭐 내년 말을 어떻게 예상해요? 맞아요.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냥 방향성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유동성 확장 사이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재개할 것이다. 재개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가격이 올라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더 높은 가격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그런 목표 가격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실제 오더라도 네. 일시적인 고통은 더 크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상승장은 온다. 그렇죠. 단 더 고점이 높아질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그렇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한 4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이제 하락 횡보를 반복하니까 4차 반감이 끝났다. 시즌 종료했다. 이미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방금 이제 불장 사이클 끝났나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네. 조정 횡보장이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네. 9개월이요? 9개월이나 있었고 과거 사이클들 보더라도 반감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약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예요. 네. 그러면은 4개월 지났다고 해서 그때 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는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이 시작되는 단계가 4개월 후 한 120일 정도 지났을 때요. 반감기. 네. 그럼 이번에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4개월 후면은 8월 20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 아직 안 왔어요. 그죠. 네. 이제 한 네.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아직 그 시점이 안 왔고 물론 이런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그 타이밍은 지연될 수 있는 거죠. 네. 지연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사이클들에서 반감기 이후 이 정도 시간까지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시기다. 거의 안 오르던 시기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장애로 제가 분명히 적어놨고 1년 전에 쓴 책이지만 그때 이미 적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는 반감기 지나고 6개월 뒤. 네, 지금으로 치면 한 10월 말 정도겠죠. 10월 네. 말. 그 정도부터가 원래 비트코인 역사에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네. 그럼 작가님 그 우리가 사실 현물 ETF 때문에 약간 교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현물 ETF가 승인되고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뚫은 건 네,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사이클이 땡겨졌나 보다. 네. 단축 사이클이 네. 왔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빨리 오를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더라.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시점에선 사실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됐죠. 그쵸? 왜냐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사이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쵸. 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 거고 맞아요. 그런데 결국 지나봤더니 원래 사이클 속도로 그냥 완전히 들어왔어요. 지금 사이클 바닥에서부터의 진행들을 보시면은 네. 과거 두 개의 사이클에 정확히 평균 지점이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일치한다. 네. 평균으로. ETF 때문에 잠깐 빨리 갔는데 네.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ETF 때문에 잠깐 빨리 갔는데 네. 요즘 횡보하면서 네. 그걸 이렇게 가서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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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네. 얘는 가는데 얘는 못 가겠죠. 그쵸. 더 떨어지겠죠. 그럼 네. 잠깐 뒤처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아 결국에는 네. 폭발적으로 따라 올라갈 거다.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고 하면서 그 세 개의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이번 사이클까지 세 개의 그 시나리오가 보시면요. 흐름이 보시면 서로 이렇게 용이 막 서로 이렇게 꼬면서 올라가듯이 네. 그렇게 서로 한 번은 뭐 2차 사이클이 앞서갔다가 네. 한 번은 3차 사이클이 앞서갔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뭔 일이 생기든 사이클대로 간다. 사이클대로 간다. 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됐다. 다시 깨지지 않았다. 네, 그 2차, 3차 사이클 팬데믹이 발생했던 그 엄청난 중간 고점 대비 72% 하락. 네. 전 고점 대비도 아니에요. 중간 고점 대비. 전 고점 대비라면 거의 8, 90% 하락이에요. 네. 중간 고점 대비로도 72% 하락했던 그 사이클에서조차 결국은 제가 길을 가서 사이클을 완수했죠. 야.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가격이 한 8천만 원 내외란 말이죠. 네. 또 7천만 원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지금 매입 뭐 하나가 더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네. 아니면 좀 팔아서 폭락했을 때 뭐 좀 사야 되는 시기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가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포가 아직 네, 남아있죠. 남아있고 어쨌든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동 전쟁 발발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쵸. 근데 본격적으로 하면은 또 분위기 나빠질 수 그죠. 있죠. 뭐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치고 있는데 중동 전쟁 터지고 네. 막 중국도 대만 친다 이럴 수 네. 있는 거 모르는 그다음에 거죠. 일본이 지금 오늘은 잠깐 수그리 했는데 아 우리 못 버티겠어 네, 이제. 또 엔화 막 떨어져. 안 되겠다 안 금리 되겠다. 상해야 돼. 뭐 시장이고 미국이도 뭐고 나는 올릴게. 나부터 대체 살고 봐야지.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위기들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부에서 신나게 설명했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이 떨어질 거다. 초반에는 가장 많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떨어진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팔고 일단 팔고 나중에
폭락하면 그때 다시 몇 사자. 배로 두 배로 네. 넘어오자. 네. 그게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뭐 존버. 네.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만 한다면은 가장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 그 2020년 코로나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뭐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8천만 원에 일단 팔았다가 네. 7천만 원, 6천만 원 되면 사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팔면요. 네. 신기하게 그때부터 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가 9천만 원 가버려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불안해겠죠. 그렇죠. 이러다 1억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영원히 뒤에 남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불안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 1억 간다. 지금이라도 사자.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서 8천만 원에 팔아놓고 9천만 원에 다시 사요. 그럼 이 사람이 9천만 원에 다시 사자마자 신기하게 다시 떨어져요. 네. 그래서 7천만 원, 6천만 원 가버려요. 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양호해요. 더 이제 슬픈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천만 원에 팔았어. 네. 근데 가격이 떨어져. 네. 7천만 원 가는 거야. 좋아요. 네. 좀 더 기다려야지. 네. 6천만 원 갈 것 같으니까. 네. 기다렸더니 6천만 원까지 떨어져. 네. 그럼 이제는 그 반은 조금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 5천만 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네. 또 반은 무서워. 그쵸. 너무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못 사요. 아. 5천만 원 가면 그때 진짜 사야지. 5천만 가도 못 사. 4천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6천만 원대는 못 사요. 네. 그러다가 7천만 원으로 올라버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엊그제까지 6천만 원이었는데 네. 7천만 원이니까 이 눈앞에 6천만 원이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다. 네. 계속 가고 막 다시 떨어진다. 바닥 두 번은 온다. 이중 바닥이 맞아요. 쌍바닥 뭐 이런 거 있어. 쌍바닥 국룰이다. 이러면서 네. 기다려. 6천만 원이 아른아른 못 사. 7천만 원 절대.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6천만 원 다시는 안 가요. 지난 팬데믹 때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냥 V자 바닥 한 번 찍고 그냥 영원히 안 오고 그냥 쭉 올라버렸잖아요. 바로 올라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천만 원 넘어가면 자기 판 가격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못 사요. 그럼 9천만 원, 1억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아웃이에요. 포기. 네. 그 포기하고 뭐 하냐면은 이제 밈코인 사러 가는 겁니다. 알트장으로 비트코인은 이미 놓쳤다. 역전. 그 잡코인으로 일발 역전한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결론은 팔지 말고 그냥 있어라, 존버해라. 네, 기다린다인데 다만 저는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를 이해했고 네. 사이클을 믿는다.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신다는 분은 그러면은 1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물론 1번도 만약 본인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팔아서 좋은 타이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확신하시고 자신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누가 말려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더 많이 벌면 잘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7,200일 때 벌써 샀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만약 나는 1번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2번이잖아요. 그냥 기다린다인데 네. 모두 다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이클을 믿고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또는 아예 초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아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 이런 분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네.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 자산적 가치도 몰라. 난 사이클도 안 믿어. 네. 네. 사이클도 안 믿으면 당연히 초장기적은 더 안 믿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가격이 좀 반등했잖아요. 네. 이때라도 사실 그런 분들은 파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믿음도 없는 자산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 네.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았으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미 결과가 안 좋았잖아. 네. 그럼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던가. 네. 작가님 그럼 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참 이 사이클 전체를 공부하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지금 시기에 꼭 다시 꺼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지금 딱 오늘 안 그래도 말한 내용인데 책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 그 내용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을 좀 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 내용을 좀 미리 적어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유일하게 후회가 남는 거니까 오늘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회하는 거 말고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책에 적어놨으니까 꼭 봤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페이지 2 요 부분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쵸, 네. 이런 책을 못 봤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전체 사이클을 6단계로 나눴죠. 네. 반강기 전반전 페이지 1, 2, 3, 후반전 페이지 1, 2, 3. 그리고 지금 신기하게도 그거 거의 완벽하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반강기 전반전 페이지 3에서 이변이 일어났죠. 네. ETF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했죠. 네, 급등했던 그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 이변조차도 지금 후반전 페이지로 오면서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결국은 원래 속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책 잘못 썼다. 다시 써야겠다. 전반전에도 폭등할 수 있다. 그 얘기 없어가지고 오히려 책 내용과 너무 어긋나지는 거 아닌가. 너무 빨리 단축 사이클로 끝나버려서. 그쵸. 라고 했는데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해버리면서 원래 제가 적어놨던 그 속도랑 완벽하게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개도 저는 이 슈퍼사이클에 미리 적어놨던 네. 그 흐름과 거의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지금 읽어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흐름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거죠.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현재까지는 다 맞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만으로도 수출이 됐다. 그렇죠. 대만판으로 나오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대만 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런 거를 또 수입을 해가시는. 근데 하필 대만에 나왔을 때는 좀 가격이 안 좋아질 때 나와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도 좀 싸게 잘 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뭐 과거의 사이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끌어봤는데 그럼 실제로 미국이나 이 전 세계 큰 손들, 기관들, ETF 같은 애들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이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는 매도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ETF가 기관의 비중이 아직 20%가 안 돼요. 80%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위기 발생하면 먼저 매도를 하는 게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거고 ETF 자체로만 보면은 7월 이후로는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순유입 중이다. 7월 이후. 그래서 3월부터 한 6월까지가 왔다 갔다 했죠. 유입 매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평행을 이루다가 7월부터 다시 순유입. 그래서 3월까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다가 3월부터 6월까지 평행을 그리다가 7월 이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이 흐름이 이제 이 위기만 지나가면은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 투자자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이 블랙 먼데이 발생했던 날 8월 5일에 올해 들어 최고 매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사이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사이클을 안 믿으면 장기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이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8월 5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5만 달러 밑으로 깨졌을 때 이 최고로 안 좋았던 날 올해 최고 매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300만 원. 그 얘기는 사이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폭락을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본 거죠. 사이클 끝난다고 봤으면 그 사람들은 평균 가격도 엄청 낮아요. 그쵸. 장기 투자자니까. 2천만 원. 네, 그때 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오히려 팔았겠죠. 지금이라도 입절 이러면서. 그렇죠. 3배 남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샀다니까요. 심지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샀다니까요. 가장 많이 샀다. 와, 현물 ETF 통과됐을 때보다 더 샀다. 더 샀어요. 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번 사태를 가장 큰 기회로 봤다는 거죠. 다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사이클을 안 믿어. 그러면은 오히려 팔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강원국 작가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뭐 강원국 작가님 사이클을 보시니까 그거 정확히 말씀하셨겠네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고 파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원칙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큰 손은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개미는 많이 팔았을까요? 개인들은 팔았죠. 안타깝게도. 왜 항상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들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그날 그 암호화폐 시장의 그 탐욕과 공포 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최악의 공포다. 최악의 공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 매도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아직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반 거래소에서 어떤 규제도 없이 100배 레버리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100배. 100배 레버리지라면 1%만 하락돼도 강제 청산이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런 고 레버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 레버리지 거래가 현물보다도 많아요. 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다 청산되죠. 네. 그럼 얘가 청산될 때 매도 물량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가격이 또 하락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애가 청산되죠. 그렇죠. 90%, 80%, 네. 70%가 그러면 얘가 청산되면 매도 물량이 또 나오죠.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하락시키죠. 네.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또 청산돼요. 그래서 밑에 없을 때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쭉 다 청산돼요. 야, 약간 프로그램 매매가 생각나네요. 네. 작가님 그러면 요번 장에 네. 지금 비트코인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하면 네.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정말 많이 빠질 거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공포 수준으로 끝나고 잘 극복이 돼서 네.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경기 침체 잘 넘어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한 번 정도 조금 더 조정이 또 올 수가 있을까요? 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장 있잖아요. 전쟁. 네. 예, 중동에서 전쟁 터지면은 또 그날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중동 전쟁이 그냥 혼자만 온다면은 네. 다른 어떤 악재랑 겹쳐지지 않고 또 그 터졌을 때 하필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 엄청 안 좋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랑 또 같이 합병증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경기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동 전쟁 하나만 단독으로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봤던 바닥 5만 달러, 네, 5만 달러. 선. 그게 실제로도 5만에서 5만 1,000달러 사이가 네.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밑에 있는 지역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봤던 바닥 근처가 아마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온다면은 바닥이 되지 않을까. 다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정말로 강한 패닉이 온다. 네. 그때는 뚫고 내려가겠지. 뚫고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DCA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조금 길게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좀 개수를 모으고 싶다는 분들은 이 가격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시점부터라고 하면은 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연내에는 매수를 끝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3개월 정도 네. 보고. 왜냐하면 이 위기와 함께 오는 그 급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어쨌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짧고 굵은 하락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는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렇게 됐었고 네. 이번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는 않으시고 가능하면 올해 내에는 다 끝내는 게 좋고 역시나 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다. 3개월 정도로 네. 매일매일 나눠서 살아.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그 경기 침체 오면 아까 폭락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럼 만약에 기다렸다가 네. 진짜 경기 침체 블랙 먼데이 시즌 2 왔다. 네. 그러면은 그때 비트코인 잽싸게 다 팔고 네. 그 다음에 숏으로 선물 시장 가서 숏으로 막 네. 2배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네.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선물은 하지 마시라는 게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뭔가를 하라 말아라는 얘기하지 않고 네. 단지 본인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선물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네, 분명히 별로 좋은 결과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 정도의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이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단기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난 인터뷰에서 공교롭게도 9월의 금리 인하, 미 대선 레이스, 반감기 후 4개월이 지난 정상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비트코인 선물 ETF로의 본격적인 자금리, 회계 무슨 정리 끝나고 정말 들어오는 시기, M2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유동성 확장 국면의 증가, 네. 수요 충격, 공급 충격이 본격적으로 오는 불장을 9월의 시작이다. 네. 이게 다 맞물려서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전망이 유효하신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요소들은 지금 하나도 죽은 게 없죠. 다 그대로죠. 네. 다 그대로인 거고
정확하게 상승이 시작하는 시기가 뭐 8월 말부터 있지, 네. 9월부터 있지, 10월부터 있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네. 본격적인 공급 충격이 오면서 상승장이 시작되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가 온다. 네. 그럼 그 시기를 봤을 때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이제 9월 정도에 확정적으로 네.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타이밍이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네. 위기가 잘 극복이 되고 전쟁에 의한 뭐 피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뭐 8월, 9월, 10월 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네. 네, 가격이 확실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상승 무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럼 그 상승 무드가 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요즘 내가 한 4개월 겪어보니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상승장인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 무드 한 번 오면 정말 팍 섰다가 조금 돌려서 팍 섰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는 패턴이 네,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시장 상태가 항상 탐욕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조정은 또 한번 강하게 받아요. 근데 짧게 받아요. 짧고 강하게.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보면은 기본 20-30% 조정 꽤 큰 거거든요. 네. 이번에 5만 달러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가 네. 33%였어요. 그 정도 조정이 나올 수 그 정도 조정이 그냥 지난 사이클에서는 대여섯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짧고 굵어요. 그리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그 다음에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확 치고 올라갔다가 짧고 굵게 조정. 이게 반복되는 게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네. 그 작가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버 셀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 그리고 SEC 게리 겐스를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거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사이클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행사에 대통령 후보, 그것도 유력 후보죠. 유력 후보가 와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연설을 했다는 거는 네. 저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마이너한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규 그런 시장이나 규제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약간 소외된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주류로 편승하기 시작한 거죠. 네, 주류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그런 정치권에서의 변화다. 네. 그래서 이게 꼭 그 공화당 측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 트럼프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도 네. 이번에 그 암호화폐 산업계와 네. 뭐 화상이든 실제로 만나서든 회의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였다면 네. 앞으로의 민주당은 조금씩 그 스탠스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예. 라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올해 1월에 ETF가 승인되면서 주류 금융계에도 비트코인이 편입이 됐죠. 네. 그러면 금융에 이어서 정치에도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트럼프가 전략 비축 자산 이런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비트코인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였다. 네. 이거 자체가 정말 큰 거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고
뭐 트럼프가 이번에 그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고 네. 얘기를 했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무슨 스톡 파일 뭐 이상한 얘기 했더라고요. 지원해서 했는데 이번 트럼프 연설은 기본적으로는 게리 겐슬로 자르겠다는 거 외에는 네. 명확한 공약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냥 립 서비스. 네, 립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명확한 공약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비트코인을 향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1시간 동안이나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미국의 주류 정치권에 정식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작가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겸 투자 전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주들도 곧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간 경기 침체 생각이 나는데 오는 날 90%의 사람들이 가짜 돈을 위해서 일하고 저축하고 있다면서 말하면서 이 금융 감각에 뛰어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은을 스마트머니로 잘 설명했다 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가짜 돈은 좀 뭘 말하는 거? 이 발언의 맥락은 좀 뭔가요? 쉽죠? 달러죠. 달러인가요? 네. 법정화폐. 우리가 쓰는 돈,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돈, 원화와 달러가 가짜 돈인데 지금 네. 사람들 90%가 다 그걸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도 적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우리가 보고 있는 뭐 10,000원짜리 네. 이런 지폐가 돈이 아니라 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 구매력을 보존하고 있는 구매력 배터리죠. 그 구매력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면서 교환성이 있어야죠. 네. 교환이 가능해야지 돈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 돈처럼 사용됐던 거고 네. 어디선가는 소금이 돈처럼 사용됐었고 그렇죠. 어디선가는 조개 껍질이 돈처럼 사용됐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돈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것은 어느 것이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연간 평균 7에서 8%씩 구매력 하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저기 정부 발표 들으면 뭐 2% 일어난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통계는 얼마든지 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음식값을 네. 보면 2%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가격 네.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네. 이 인플레이션 사실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한데 제가 돈의 규칙에도 적었지만 짜장면 값이 오르면요. 네. 짬뽕으로 조사하면 돼요. 아. 네. 여기 햄버거 가격이 올랐으면은 네. 요즘 말고 여기서 조사하면 돼요. 그렇군요. 야채 가격은 한 달 사이에도 엄청 바뀌잖아요. 네. 가장 안 오른 날 조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 조사를 조작하기는 굉장히 쉽고 실제로 구매력이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쉬운 지표가 있는데 그 바로미터가 금이에요. 네. 금 가격 대비 네.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보면은 과거 50년간 연평균 7.5% 정도, 7에서 8%씩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그 수준이니까 네. 나머지 돈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구매력이 줄줄 방전돼요. 제가 구매력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매력을 모아둔 배터리인데 이 법정화폐라는 배터리에 구매력을 넣어두면은 네. 얘는 그냥 줄줄줄 계속 방전. 계속 저기 네. 퍼센트가 떨어지는 그쵸. 배터리네. 다만 장점은 하나 있죠. 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네. 네. 가격의 척도라고 하거든요. 돈의 그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교환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교환의 매개체. 그다음에 세 번째 얘로 가격을 매겨야 되죠. 네. 그래서 가격의 척도. 이 세 가지가 돈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법정화폐로 우리가 가격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없어요. 네. 그쵸. 단기적으로는 그 배터리 그 구매력 보존량이 배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일률적으로 조금씩 계속 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면은 당연히 법정화폐로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내야 되는데 네. 그걸로 비트코인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네, 높으니까. 비트코인은 그 보존량이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보존량이 계속 늘어나는 애예요. 네. 근데 법정화폐는 단기적으로는 보존량이 왔다 갔다 안 해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 7%에서 8% 사이 계속 영원히 방전이 일어나요. 방전이 된다. 예.
그건 누실이 일어나는 게 그 법정화폐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구매력을 보존해봐야 네. 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첫 번째 역할이 구매력 저장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 그 내가 저장해둔 구매력이 새어나가니까 얘는 돈이 아닌 거죠. 예. 그렇군요. 얘를 돈이라고 믿고 여기다 나의 모든 피땀 흘려서 일했던 네. 그 소중한 돈, 월급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얘는 실제로 돈이 계속 새고 있었던 거죠. 에너지가, 구매력이. 네.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그거를 비판을 한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죠. 근데 또 비트코인을 또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시네요. 네.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작가님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비트코인이 좋다 뭐 이런 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좀 안 좋지 않을까, 고점이 막 많이 못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는 보시지 않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트럼프가 어쨌든 명확한 공약을 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막상 됐더니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뭐 별거 없더라. 네,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너무 대통령 누가 되는지에 그쵸?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쨌든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표와 선거 자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표와 돈이 지금 암호화폐 쪽이 산업이 커지면서 암호화폐로부터 들어오는 그 표와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정치인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의 입장은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그리고 그거는 정당을 가리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뭐 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좀 미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어느 순간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통과 이후에 중국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한때 썸네일에 야 중국 자금 들어오면 뭐 난리 난다, 뭐 폭등한다 했는데 요즘은 중국이 뭐 비트코인을 하는지 마는지 뭐 홍콩은 살아있는지 관심도 없거든요. 네. 홍콩 쪽은 좀 어떻게 뭐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홍콩도 ETF로 비트코인 그 순유입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비교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 그 정도군요. 네, 뭐 하루에 좀 많을 때는 몇백 개 정도인데, 네, 미국은 뭐 하루에 많으면은 10,000개도 이상도 가져가니까, 네, 그거와 비교하면은 네, 굉장히 의미 없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결국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네, 결과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네, 비트코인이 허용이 되어야 본격적인 중국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퇴출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추적의 어려움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그 국민들의 자산 상황을 다 통제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일하게 걸림돌이었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사실 있어요. 있나요? 네, 똑같아요. ETF를 들여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ETF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기관은 서로 연계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ETF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사게 되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산 거는 완벽하게 100% 추적 관리가 되잖아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로 승인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러면은 중국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ETF를 들여오지 않으면 중국 자금이 홍콩 ETF로 몰려들 가능성은 좀 네, 현재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낮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중국의 그 부자들이 부동산도 안 좋고 하니까 해외로 막 자금 빼돌릴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 자금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면 홍콩 통해서 하는 순간 추적이 돼버리잖아요. 홍콩 통해서 하면 추적이 된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암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추적돼도 되는 뭐 중산층이 사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돈이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홍콩에서 계좌를 터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중산층이 못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때는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연기금이 뭐 비트코인 관심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른 뭐 영국도 뭐 관심 있다 이런 얘기 호재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뭐 비트코인 관련 뭐 진행되는 게 없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도 저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일본의 이제 메타플래닛이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여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곳은 아예 부채를 발생시켜서 그 부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전환사채로 비트코인을 사고 마이클 셀러 형님이 그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거를 메타플래닛이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뭐 기금이나 아니면 연금이나 이런 데가 비트코인 현물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메타플래닛처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뭐 거대 기금이나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게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드디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런 대형 기관들은 보통 실사 과정을 거치어서 고객들에게 통보하기까지 12에서 18개월까지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아직 빠른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간 거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미 허용을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운용 자금이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이 1조 5천억 달러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추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추천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블랙록 지금 블랙록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본인들의 그 정규 포트폴리오에 현물 ETF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왜냐면 그 실사 과정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르면 연말부터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그 표준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들의. 그 블랙록이 가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이르면 연말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포함된다. 블랙록의 모든 ETF 상품에 비트코인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모델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소개시켜주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중립적인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공격적인 고객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의 3%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고 중립적인 고객에게는 뭐 2%, 보수적인 고객에게는 뭐 1%, 그다음 뭐 극도로 보수적인 고객에게는 아예 안 넣겠죠. 그런 식으로 그 추천해주는 그 표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르면 연말부터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본인들이 가장 큰 ETF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블랙록은 10조 달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1%만 들어와도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모든 그 금액이 한 17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거의 거의 6배. 야, 그러면 지금 1%만 들어와도 그 블랙록의 1%가 네, 블랙록의 1%만 들어와도 그거고 피델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있을 것이고. 그 회사들은 아직 올해 안에는 일어나지 않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대형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그 상품으로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개인과 기관과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벌써 6개월 뒤에 지금 썸네일이 생각나고 있어요. 이 대화 주제가. 벌써 신민철 작가님 만나서 12월에 뱅가드에서 JP모건에서 지금 1% 들어왔다. 1,000억 달러 터졌다. 다음 달에는 뭐 뱅가드와 JP모건이 가장 반암호화폐적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뭐 2%로 늘렸다 하면 뭐 이게 뭐 1년치에 지금 몇 배다 하면서 가격 막 올라가고 지금 또 광기의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한 내년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올해 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말에 그럼 이제 사이클 끝나는데 얘네들 들어오면 사이클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지금 더 갈 거니까 호드를 해야 된다니 지금도 분할 매도해라.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1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크립토 이코노미는
이더리움 신규 지갑 수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네. 보도를 했어요. 활성 주도 수가 6월 94만 1,800개에서 8월 56만 4,800개로 크게 줄어들면서 네. 6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텐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비트코인 총 공급량은 줄었는데 가격 상승은커녕 하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건가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네. 이더리움의 원래 이제 지난 사이클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핵심적인 가치는 사용성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디지털 골드처럼 네.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저축과 같은 그런 자산 형태이고 이더리움은 실제로 블록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네. 것들을 구동시키는 그런 통화 같은 느낌. 네. 골드가 아니라 화폐 같은 네, 디지털 화폐 같은 통화 같은 그 느낌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이더리움의 포지션이었고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였어요. 디지털 달러가 될 거다. 그렇죠. 디지털 통화가 될 디지털 거다. 통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라고 하는 강적이 이미 지난 사이클부터 어느 정도 그 기미가 보였죠. 네. 뭐 월드컵으로 치면은 지난 월드컵에서 한 8강까지 올라왔던 애. 네. 근데 얘가 이제 4강에서 준결승에서 이더리움과 붙는 약간 그런 느낌? 신흥 강자. 네, 신흥 강자가 이제 정말 강해. 이제 신흥이 아니라 그냥 강자가 됐어요. 그냥 강자. 네. 그런데 솔라나는 3세대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이더리움 2세대고 비트코인 1세대면은 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훨씬 싸요. 이더리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네. 주고 받는데 비싸요. 네, 주고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비싼데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했을 때는 수수료가 $100가 넘었어요. 1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번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비싸요? 그럼 얘가 통화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지금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지만 여전히 솔라나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비싸요. 네, 솔라나는 한 번 보내고 하는데 정말 비쌀 때조차도 뭐 10원이 좀 넘을까 말까? 쌀 때는 몇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없다시피 하네요. 수수료가. 없다시피 한 수수료죠. 정말 수수료가 싸고 속도도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보내자마자 간다. 네, 거의 보내자마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통화로서의 역할이 이더리움이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제 와서 뭐 디지털 실버라도 될 수 있나? 디지털 골드는 이미 네.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역할은 이미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굳이 이더리움으로 왜 해야 되는데? 그죠. 기왕이면 금이 낫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지금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목적인 비트코인의 포지션으로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용성의 목적인 솔라나의 포지션도 안 되고. 이 중간에 껴서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통과되고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그래도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미국의 인정을 받는 그런 암호화폐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실버는 되는 거 아니야? 은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유입량이 형편없다면서요?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 되고 있죠. 유출이 되고 있네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원래 펀드 형식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ETF가 됐으니까 주식처럼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에서 유출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출이 오히려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ETF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통화로서 쓰겠다는 게 아니죠. 네, 디파이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블록체인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사서 모아두는 자산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처럼 디지털 실버니까 그런 역할로서 하겠다는 건데 그 역할로서 굳이 이더리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트코인이 굳이 있는데 왜 이더리움을 그걸 해야 돼? 비트코인 쪽에서 조금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로는 의미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스테이킹이 안 돼요. 이더리움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그 이더리움을 내가 예치를 해두면은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두면은 연 지금 한 3에서 4% 정도. 웬만한 뭐 미국 채권 수준이죠.
그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예금 그렇죠. 이자를 준다. 예금 이자를 준다. 맡기면. 네.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연 3, 4% 이자를 준다. 1,000만 원 맡기면은 뭐 한 30만 원, 40만 원이 오는 거죠. 40만 원 준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현재 투자로서의 그죠. 비트코인에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가치 중에 하나고, 특히나 기관은 이런 패시브 인컴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기관들은. 뭐 채권 네. 수준으로 그냥 주니까. 네. 뭐 디지털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증권성 시비로 인해서 현물 ETF에서는 이 스테이킹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안 준다. 이제 안 줘요. 그러면은 기관들 입장에선 더욱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현물 ETF는 포지션이 더 애매한 거죠. 더 애매해졌다. 네. 그 작가님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한 그 이제 관계자 후보가 네. 아니 뭐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왜 막냐? 현물 ETF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거 스테이킹 넣겠다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데 네. 좀 트럼프가 되면 스테이킹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이 어렵고, 왜냐면 뭐 공약 어기는 거는 워낙 많으니까. 네.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수요가 좀 지금보다는 많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확실히 낮을 수 있다. 네. 디지털 골드는 아니고 약간 디지털 채권 같은 느낌으로. 디지털 채권 느낌으로. 네. 작가님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사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의 안정성에 솔라나의 성장성을 섞어라.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빼고 비트코인 플러스 솔라나를 그냥 사라. 그러면은 하락은 비트코인이 방어해주고 상승하면 솔라나가 많이 먹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 그런 포지션을 취한다면, 의미 있게 취한다면은 뭐 솔라나가 적어도 비중이 20에서 30%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알트코인을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알트코인은 정말 언제 어느 때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이다. 아니 근데 솔라나 지금 이더리움을 잡아먹을 정도로 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여전히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한 7분의 1, 8분의 1 네, 수준이고, 여전히 뭐 비교도 안 되게 낮고요. 네. 지금은 한 5분의 1 정도까지 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 여전히 시가총액이 훨씬 낮고, 또 이더리움만큼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서 부족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의장인데, 지난번에 증권성 시비, 알트코인 증권성 시비를 들먹였을 때 가장 앞에 뒀던 게 바이낸스 코인이랑 솔라나. 네. 그 얘기는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미 솔라나는 뭐 우리 2년 전에 FTX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샘 뱅크먼 프리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거 아시나요? 리플이 한때 이더리움보다도 위였죠. 네. 그랬나요? 이더리움이 리플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그쵸. 네, 초기에는 리플이 암호화폐의 2위였습니다. 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리플이 지금 지지난 사이클의 가격을 아직도 한 번도 회복을 못했죠. 전전 고점도 못 네, 전전 고점도 아직 한 번도 못 갔죠. 그거를 감안한다면 2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2위도 그냥 한순간에 간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모든 게 비트코인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점유율이 99.9%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상 점유율은 지금 이제 60% 가까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점유율은 99.9%.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제로가 되면 어차피 다 제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알트코인을 수익률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 추가하는 건 좋아요.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건 좋은데, 비트 뭐 7, 솔라나 3처럼 이렇게 어느 한 알트코인으로 그걸 다 구성해버리면 안 되고, 비트 예를 7, 알트 3이면은 이 알트 안에 여러 알트코인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개 정도는 좀 구성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만약 본인이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보수적인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알트코인들로만 뭐 한 대여섯 개로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신 분은 밈코인 이런 것도 넣어야겠죠. 그런 것까지. 근데 밈코인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밈코인까지 포함해서 뭐 20개에서 30개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게 쪼개면 누구는 10배 가도 누구는 안 가가지고 이게 평균 수익률 따지면 수익률 낮으니까 안 된다 막 이러시는데. 네, 암호화폐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갈 때는 정말 찌끄레기 아닌 이상 다 가고요. 네, 안 갈 때는 다 안 가죠. 다 안 가는군요. 네. 그런 특성을 결국 다 비트코인 바락이잖아요. 네. 비트코인 따라잡기 때문에 결국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작가님 비트코인 불장이 내년 뭐 초 올해 말 시작돼서 내년 하반기 뭐 여름 정도 정말 불장이 오면 하반기 그때 알트코인들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고 왜냐면 전고점 자체가 터무니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같이 오를 거예요. 정말 찌끄레기 빼고는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같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오를 거다. 그래서 제가 많게는 20개, 30개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한 게 그 중에 정말 몇몇 애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개발 알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먹튀를 했다든지 가지고 있는 거 다 풀고 한꺼번에 다 덤핑해버리고 그런 애들 꼭 나오거든요. 알트코인은. 또는 개발하고 있었던 거 실은 다 사기였다든지 반드시 나와요. 그런 애들이 그 30개 중에 몇 개 생겨요. 그럼 걔네들은 망하겠죠. 근데 내가 몇 종목으로만 구성했어. 하필 내가 그 샀던 애들이 그런 애야. 그러면은 완전히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로 구성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몇몇 안 좋은 애들이 사기성 알트코인들이 망하더라도 나머지 애들의 평균은 비트코인보다 분명히 더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트렌드하고 갈 때 힘있게 갈 수 있는 알트코인 뭐 섹터나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 장에? 이번 장에서는 가장 지금 이제 원래는 정치 코인도 좀 핫했는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좀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예요. 하나는 민코인이 뭐 지난 사이클도 좋았지만 이번 사이클도 여지없이 강하다. 민코인이 하나 있겠고 이번 사이클은 조금 특이하게 AI 관련된 코인들이 조금 강한데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AI 자체가 하나의 붐이고 트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코인들도 강세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AI 코인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뭔가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케팅이에요. 포장. 우리는 AI에 아주 관련있다. 그러면서 실제 개발하는 게 AI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AI 개발을 위해서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런 GPU들을 오픈소스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내가 GPU 파워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은 그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가치보다 코인 가격이 지금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이미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뭐 한 요만큼 있어. 근데 지금 그 거품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밈이에요. AI라는 밈인 거죠. AI라는 밈이다. 꼭지를 썼을군요. RWA 어떻게 보십니까? RWA도 밈이에요, 결국은. 그것도 밈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뭐 실물 자산과 연관이 돼서 뭐 가치를 지니는 그런 코인은 현재는 RWA라고 분류되는 애 중에서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극소수 정도이고 거의 없다. 그리고 극소수인 애들은 당연히 가격이 정상이라면은 투자 가치도 뭐 그렇게 있지가 않겠죠. 저는 이제 지난 사이클에 많이 보아왔는데요. 지난 사이클에도 사이클 불장이 왔을 때 수많은 코인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로드맵들을 발표했어요. 뭐 이런 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메타버스 특히 지난 사이클은 이제 메타버스가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앞으로 이런 엄청난 메타버스 만들 거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코인이 통화처럼 사용될 거다. 등등 수많은 로드맵들이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로드맵을 발표했던 그 많은 코인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 98% 아직도 하락 상태고요. 최고점 대비.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100 중에 90, 95는 다 사라졌고요. 프로젝트 자체가 다 사라졌고 남은 5%도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푼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4년 전에도 얘기했던 꿈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화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를 저는 보아왔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은 결국은 다 허상이다. 네, 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코인들의 그런 멋진 로드맵들 있죠. 네. 그것도 이제 다음 사이클 가서 한번 봐보세요. 거의 99%는 다 뻥이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도 밈입니까? 아니, 이더리움은 밈은 아니죠. 네. 이더리움은 좀 다르다. 네, 이더리움은 일단은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고 디지털 실버 정도로. 그 다음에 사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다만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솔라나에게 밀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의미를 가진 암호화폐가 아닌 이상 네.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멋진 그런 꿈을 발표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건 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이다. 네. 오히려 그냥 우리가 순수 민코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퓨어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은 안 한다. 네,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순전히 사람들이 좋아서 사는 겁니다. 멍멍이. 네, 멍멍이니까 땡땡이니까 귀여우니까. 그럼 그거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5, 60%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폭락한 알트코인 뭐 8, 90% 떨어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 알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좋을지.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아직 돌입하지 못했잖아요. 네.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하고 난 이후에도 수개월 후에 진행이 돼요. 한참 뭐 빨라도 한 1, 2개월, 늦으면 3, 4개월 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뛰어넘고 본격적 상승장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는 명백하게 알트 시즌이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알트코인을 사면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알트코인은 가격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럼 알트 시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가격은 바닥보다 훨씬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알트 시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사면은 내가 산 이후에 빠지는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대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 있는 상태죠. 몇 배씩 올라. 몇 배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가격이 싼 건데 내가 산 이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한 상태로 가격이 뭐 앞으로 있을 불장 대비해서 훨씬 싼 지금부터 모아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은 확실하게 알트 시즌에 들어간 이후부터 사기 시작할 것이다. 더 비싸졌다 하더라도. 변동성 견딜 수 있으면 지금 사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다만 알트코인은 더욱 더 DCA가 분할 매수를 신경을 써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가격이 많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작가님, 그럼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코인, 작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알트코인에 물려 있으면 야, 내가 리플 같은 거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팔아가지고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밈코인, AI, RWA 묻어 있는 거 이런 걸로 그래도 조금 힘 좋은 애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알트코인에서도 평균 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전 6개월에서 3개월까지 좋았던 애가 직전 3개월부터 최근까지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직전 6개월에서 3개월 동안 안 좋았던 애가 직전 3개월에서 최근까지는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평균 회귀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직전 6개월에서 3개월까지 얘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때 좋았던 애로 갈아타면은 그때부터 이제 딱 반대로 내가 갈아타기 전에 애는 오르기 시작하고 얘는 이제 안 오르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코인은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평균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평균으로. 네, 알트코인의 평균으로. 알트코인의 평균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불장가면 3배예요. 네. 정말요? 네. 알트코인 이게 개수로 늘어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10배 가고 20배 가고 했을 때 그 전체 평균이 비트코인보다 3배는 더 올라요. 그럼 희망이 막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언제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평균으로 승부를 해야지 뭔가 예측을 해서 뭐 한두 개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가님은 비트 불장 가면 알트 불장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평균 구성하면은 누군가 망하고 누구는 잘 되면 비트코인 상승률이 3배라고 하면 이거 그냥 하기만 하면 비트코인도 3배 버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알트코인은 언제든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만 다를 수 있다.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면은 여러 가격 변동이 생겨도 믿을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오면은 난리 날 수 있다 진짜. 그때는 뭐 90%까지도 하락을 하겠죠. 그런 변동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다 견딜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럼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알트 불장이 언제 올지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비트코인 발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비트코인에 맞춰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을 참고를 한다면 그대로 알트코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참고가 되겠죠. 작가님 그 알트코인 관련해서 또 책을 좀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책 쓰고 계신지요? 네,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하이퍼사이클인가요? 제목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트코인 사이클과 함께하는 그 알트코인 사이클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알트코인으로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막 3-4천만 원일 때 이 책을 슈퍼사이클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요번에도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그렇죠. 오기 전에 내겠죠. 저렴하게 좀 주워 담을 수 있을 때 빨리 좀 그 책이 나와서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워낙 불안한 시국이기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공포를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영상 좀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사이클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